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2월 첫째 주 주간 주요 뉴스와 역사 속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최승재 소상공인 TV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많은 소상공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게시될 예정이 오니 많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상공인 주간 주요 뉴스 첫 소식은요. 내일 5일부터 소상공인 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는 뉴스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2월 제정 공포된 소상공인 기본법과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5일서부터 시작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기본법은 과거에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시절에 혼을 담아서 많은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는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의 유예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유예 제도라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소상공인들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소상공인들의 관련된 지원 내용이 그대로 존속된다는 의미이고요.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와 전문 연구 평가 기관이 신설됩니다. 매출이나 고용 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을 관제하는 제도가 바로 유예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매출액은 업종별로 10억에서 120억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업종별 5인에서 또는 10인 미만입니다. 시행령은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와 소상공인 유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렇지만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말했습니다. 이 소상공인에 관련된 이 범위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시행된 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에 관련된 범위, 매출과 인원 규모는 아마 다시 재조정이 돼서 소상공인들의 부분을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대해서 산업이 발달하는 부분에서 좀 확대되거나 또 그리고 또 육성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성은 아마 어제 논의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되고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대한민국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피와 눈물을 흘렸고요. 지금 그 순간의 희열과 열정이 고스란히 가슴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노력은 쉼없이 주당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간 뉴스는요. 홍남기 지지 직걸고 전국민 지원금 반대 관철 대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 무슨 난수표란 것도 아니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표현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관련된 내용으로 등장했습니다. 지지는 이제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거취를 깊이 있게 고민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추가적 재난지원금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 복지와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마 이제 재정 책임자로서 지금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포퓰리즘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낸 거라고 사실은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보편, 선별, 지원, 병행 추진에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한 것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권치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면서도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보편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좀 밝혔습니다. 지금 정부 내부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사이에서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했지만 과거 민주화 운동 피해자, 이제 광주에 관련 부분에서도 법제화 이전에 선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따로 법제화하지 않아도 소상공인 기본법에 이미 보상에 대한 근거 조문도 있고 행정적 지원책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행령에서 빠르게 추진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 손실보상이니 소급이 되니 아니니 여전히 지금 계속 내용만 얘기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과 같은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도 제대로 된 객관적 자료도 여전히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데이터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도 없이 정말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전히 되묻고 싶습니다.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장기간의 경영 악화로 신용도까지 하락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출 정책들을 신청하려 해도 신용도가 낮다고 대출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손실보상과 함께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일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부분을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물에 빠져서 지금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있다면은 선보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후에 입법을 통해서 손실보상을 빠르게 하는 것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요 뉴스는요. 국토부 변창표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공공주도의 방점을 찍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국에 83만 6천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는데 대규모 공급 대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이 중 57만 3천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서 26만 3천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32만 호를 건설하고 수도권에 61만 6천호, 지방에 22만 호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에 담긴 서울 32만 호는 분당 신도시 주택의 약 3배나 규모가 됩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공급 대책을 합하면 약 20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임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신규 주택이 대부분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취임 후 벌써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24번째 정책이 나올 때마다 도리어 부동산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집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혼란이 계속 겪었죠. 오죽하면 24표라는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25번째 정책이 나왔습니다. 1년에 6번, 2달에 한 번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수많은 혼란을 겪어왔고 집값은 어느 정권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천정무지로 뛰어서 무주택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했고 젊은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집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 포기 상태로 들어갔고요. 자, 누구는 부자고
정말 도저히 집을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익부 빈익부화 현상을 심화시켰죠. 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전국 상위 20% 주택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평균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0억 원이라면 과거에 어마어마한데 지금은 이제 집값으로 10억 원이면 별것도 아니게 됐습니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 차이는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자율적인 민간 주도가 가능하게끔 했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경제학자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번 25번째 부동산 정책은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데 공공주도라는 점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제 모든 게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모든 걸 통제한다는 것이 정말 지금까지 결과는 나빴죠. 그런데도 여전히 또 통제하고 하려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순응하면서 시장과 같이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서민들이 정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다시 지난 금주 1주차 역사 속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도 2월 3일에 최저임금제 실시를 확정 발표를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업자 임금 지급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된 게 시초이고요. 우리나라는 1986년 2월 3일에 최저임금제 실시를 발표하고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이 경제 논리가 통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적정 순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현실은 임금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임금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해 진입을 하거나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이 늘어나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는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고용주들 사이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주 역시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한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는 타격이 훨씬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경우는 훨씬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내부의 파이를 분배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저소득층 전체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경향은 약합니다. 저소득층의 수입을 나누어서 저소득층을 구하는 제도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어떻게든 수익을 내기 위하여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국부까지 유치시키지만 중소상공인은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려고 전에 보지 못한 무인 키오스크 도입 등 자동화에 투자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역설적으로 자동화의 기계에 그 인건비를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신중해야 되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 1988년 첫 도입 이후로 단 한 번의 경결도 없이 인상되어 왔습니다. IMF 사태 때도 지금의 코로나19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 중소상공인들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최저임금이라도 줄 수 있는 고용도 유지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도입을 발표한 지 만 35년이 된 오늘 최저임금 제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 2월 5일 스웨덴 정부는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허용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선도해 왔던 대표적 국가인 스웨덴에서는 1979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발생했던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물질 유출 사고 때문에 원자력 발전의 지속 여부가 정치적 쟁점화가 되었습니다. 1980년 스웨덴에서는 의회 주권 원칙이라는 전통 때문에 국민투표 실시를 기피해 왔었지만 예외적으로 여론 파악용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원자력 발전을 중지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죠. 스웨덴 의회는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발전소들은 모두 2010년까지 가동을 중지시키기로 결정하였고 1984년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재생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1980년대 스웨덴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스웨덴의 주요한 정당들과 정부는 가동 중이었던 기존 원자력 발전소들의 가동 중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고 시간만 계속되는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들의 신규 건설은 중지됐지만 기존 원자로들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신형 제품으로 교체해서 스웨덴에서의 원자력 이용 전기 생산 능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2006년 온건 우파 정당이 집권하고 이전 행정부들이 지속하여 왔던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게 됩니다. 2009년 2월 5일 1980년에 결성되어 지속된 원자력 발전 축소 폐지 정책들은 모두 철회되었고 이어서 2010년에는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기존 탈원전 관련 법률을 폐지시켰습니다. 2014년 진보 정당이 집권하고 다시 탈원전 정책을 시도하려고 철저하게 하였으나 또 그것도 철저하게 실패했고요. 스웨덴에서의 원자력 발전은 현상 유지 수준에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의 탈원전 정책이 다시 돌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전이 안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재생 에너지들이 경제적 합리성과 환경적 타당성 같은 현실 적합성을 할 때까지는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에 따라서 원자로의 유지 보수 및 개량을 위해 원전 기술도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 스웨덴과 같은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월성 1호기 경제적 평가도 조작해가며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여전히 경제적 합리성과 환경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국고가 바닥난 상태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지금의 위기를 먼저 극복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과 환경적 문제가 확보된 뒤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자연과 조화된 나라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북유럽에서 대표적으로 국민들의 복지 혜택이 정말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원자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원자력 기술을 여전히 국민들과의 경제성을 중요시 여기면서 지금도 유지시키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때까지 경제성을 초점을 맞춰서 산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간 뉴스와 역사성 오늘을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